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하얀 가루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하고 그 과정이 지났을 때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다른 일을 해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6개월 뒤에 시험이 남았어요. 6개월 뒤에 시험이 남았으면 그 3단계로 공부 계획 좀 나눈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뭐 인터넷 강의랑 핵심 노트 정리랑 적당한 수의 문제, 기출 문제 풀기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예를 들어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했다면 나머지 3개월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인터넷 강의는 더 이상 안 듣고 이미 다 봤으니까 좀 핵심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기출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 왜냐면 실전에서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실전과 가장 비슷한 장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많이 그 실전 시험 쳐보는 경험을 좀 많이 쌓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이런 걸 많이 해서 내가 얼만큼 문제 푸는 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걸 했었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핵심 노트랑 객관식 문제 푸는 것, 또 그 틀린 문제 정리해서 오답 노트 만들기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집중해서 이제 틀린 부분, 잘 모르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실수를 했던 거는 사실 계획표가 나의 공부 상황에 따라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그냥 계속 같은 방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 변호사 시험 봤을 때 예를 들어서는 인터넷 강의를 너무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 내내 미국에서도 인강이 인기군요. 인강이 있죠. 그래서 인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인강을 듣는데 근데 우리 다 졸잖아요, 솔직히. 이제 보다 보면 그거. 그냥 뭐 그게 드라마지 뭐. 그리고 또 빨리 틀어놓잖아요. 네. 뭐 1.5배속. 2배속, 1.5배속 하면은 뜨르르르르 말하는데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순식간에 다른 내용이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듣고. 이제 그 실수를 제가 너무 많이 했어서, 이제는 이제 인강은 되게 적은,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해갖고 진짜 빡세게 그냥 한꺼번에 다 듣고, 그런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냥 기출 문제와 실전 위주로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인강에 너무 네. 빠져들면 내 공부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약간 제3자의 눈으로 네. 보게 되니까. 자, 그렇게 공부하다가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집중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휴식 시간 좀 어떻게 좀 보내면 좀 좋을까요?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슬럼프가 오고 다양할 텐데.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어요. 네. 대충 사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죠. 늘 그럴 수 있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네. 근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박지성 선수도 예전에 슬럼프를 1년 정도를 겪었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는 건데, 그때 해야 될 일은 네. 사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슬럼프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간단한 거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초 다지는 마음으로 객관식 문제 뭐 원래는 20개 풀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10개밖에 안 되더라도 네. 일단 10개라도 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의 공부를 최대한을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에 다가가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건 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감정을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나한테만 오는 슬럼프가 아니니까 모두가 다 같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험 준비할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잖아요. 떨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부에 더 집중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거 멘탈 관리하는 조금 더 조언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진짜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사실 좀 전에 한 대답이랑 네. 겹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할 일을 쭉 써요. 네. 그래서 오늘 계획은 뭐 이거 하기 저거 하기 이렇게 쭉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를 쓴다고 한다면 그냥 그 일을 다 끝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감정적인 일은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전 가끔씩 네. 저는 이제 너무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30대 초반인데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법대를 다니고 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떨어졌는데 또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부담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죽을 것 같아. 그냥 나 정말 루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구나. 막 그런 격한 막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네네. 스스로에게 진짜 한심하다 스스로. 네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네. 제가 자주 이렇게 예전에 되뇌이던 말이 있는데 어떤 카드에서 본 이런 생일 카드라 그러나 뭐 이런 카드들 있잖아요. 네. 그 문구점 가면 거기서 본 말이었는데 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우리를 아무데로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아, 좋은 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worrying is like a rocking chair. 네.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은 멈추고 나를 아무데로도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할 일, 내가 하려고 했던 일만 하자. 근데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컨디션 좋은 날에는 10개, 20개일 수도 있고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한두 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좀 버티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감정만 따르면 소득이 없다. 그런 멘트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뉴스에도 많이 나고 했지만 네. 이제 가정사로도 굉장히 슬픈 일이 많았어요. 네. 슬픈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 저는 당연히 눈물도 나고 슬프고 그쵸, 이런 그쵸, 감정을 느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할 일은 계속 했어요. 무슨 약간 굳센 캔디처럼 계속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오늘 슬퍼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붓느라 미래의 나에게 미안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미래의 나는 사실 충분히 행복하고 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오늘을 막 망침으로 해서 이 미래의 아이를 그저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일단 슬퍼하는 거는 언제든지 슬퍼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 지나고 이 시험 보고 나서 그 뒤에 슬퍼하자. 네, 여유 있을 때 슬퍼하자. 이제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는 게 저도 사실 이제 가정사가 좀 있어서 저도 우울증을 저는 이제 세게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울증 앓으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는 그때도 이제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고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영차 일어나서 뭔가 하나씩 하면서 깨달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란 게 감정의 동물이니까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희일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을 꾸준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걸 안 해놓으면 결국에는 이 상태는 계속 지속될 거고 그럼 결국 내 미래는 지금과 똑같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맞아요. 와닿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포인트에 있건 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에서부터 그쵸.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하게 뭘 발명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아가서 좀 착한 사람은 절대 공부 못한다 이런 멘트도 있던데 이 방송 듣는 착한 사람들 좀 어떡하라고. 아니 그게 착한 사람이 당연히 네. 좋죠.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조금은 이기적이 되어도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자극적으로 소제목이 지어졌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 몇 개 있겠지만 수능 시험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취업할 때 또 취업 시험 중요할 테고 뭐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시험이 중요하고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그쵸.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네. 저는 좀 이기적으로 주변 친구든 뭐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는 사람이든 가족들이든 모두에게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좀 내가 아니어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미리 좀 많이 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도 약속 시간에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속을 좀 어길 수도 있고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최대한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쵸. 과감하게 좀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생일 때도 뭐 내가 못 네. 챙겨줄 수도 있고 나는 네. 지금 입시생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내가 연락이 드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조금 이해해달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못해도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 너무 와닿는 게 사실 내가 주변 사람들 다 챙겨가면서 내 공부를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맞아요. 저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많은 시험을 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멘트를 하셨다는 뜻은 굉장히 이기적이었다. 볼 수 있나요? 저는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원래 좀 네.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왜요? 너무 건성 드러났어요? 네네, 형식적으로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좀 많이 네네.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제 성격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성격이 아니니까 좀 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자가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네. 스타일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 시험 때만큼은 예전에 나로 돌아가서 이기적으로 조금 살아도 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시험을 너무 많이 치셔서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이제 뭐 쪽지 시험 같은 걸로 이기적이지는 않고요. 또 이런 큰 시험이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몇 개월간 잠시 네. 이기적이었다. 자, 네. 그 시험 칠 때 또 사실 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사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운동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강아지들 키우니까 산책을 하루에 4-5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체력을 좀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좀 가까워 온다 그러면 그럼 최대한 아침 시간, 시험 시간 맞춰서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시험 같아요. 시작이 9시라면 나도 9시에 딱 책상 앞에 앉는다. 그쵸. 근데 뭐 8시 한 40분부터는 앉아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준비하다가 9시 땡 하면 공부 시작. 네. 집중해서. 이제 그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이, 실전 연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뭐 한 달 전이던 이렇다고 하면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는 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주말에 예를 들어 실전 시험을 좀 모의고사처럼 해본다고 한다면 그 모의고사 형식을 정확히 따라서 뭐 6시간 시험이면은 3시간 보고 뭐 10분 휴식 3시간 이런 식으로 실제 연습대로 실제 시험대로 연습을 맞아.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는 했었어요. 친구들은 네. 만약에 그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순서로 되면 그 순서 그대로 자기 혼자서 또 시험을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 순서대로 많이 해야죠. 근데 변호사 시험은 약간 랜덤이에요. 사실 과목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네. 몇 과목만 나와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변호사 시험이. 적응하기가 쉽지 미국 변호사 않으니까. 시험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순서로 뭐 공부를 해보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네.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시험이 서프라이즈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멘트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이제 시험은 사실 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쵸. 얼마나 아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쵸. 근데 시험장 갔는데, 막 처음 보는 문제 막 이거,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미 금이 망한 거예요, 그날은 사실. 근데 딱 봤는데, 아, 맞다. 이거 그때 봤던 실전 문제랑 비슷하네? 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적어도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험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네, 계속 놀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에 변호사 시험 첫날 처음 봤을 때 떨어졌을 네. 때 저는 서프라이즈 파티 많이 겪고 아. 오잉? 오잉? 막 이러면서 근데 너 얼마나 잘 몰랐으면 오잉 오잉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오잉? 놀랬지만 적당히 잘 둘러서 쓰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망친 거죠. 잘 모르니까 거기서 트릭을 썼어도 모르고 네. 트릭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트릭에 넘어가서 쉽게 쓰고 온 거죠, 사실. 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내 눈에 익숙한 네. 정도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네요. 준비를 그래서 해놓고. 딱 봤을 때, 이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이 트릭 쓰던데,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네.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니까. 네. 사실 공부랑 시험이 같은 말로 좀 들리긴 하지만 네.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쵸. 공부는 정말 그냥 순수한 공부에 좀 가깝다면 네. 시험이라는 건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정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저자님은?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풀었으면은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건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끝에 올림이 되면 질문, 이렇게 물음표가 붙을 것 같은, 괜찮은 거 아닌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의 대화가 나온다, 대화체가 나온다, 그러면 많이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약간 거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많이 한 건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 정도의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함으로써 그쵸. 아는 양을 늘려놓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딱 방어를 딱딱딱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독도 하는 거고 반복, 읽는 것도 반복,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드는 것도 틀린 거 보고 반복이잖아요. 맞힌 것도 다시 보고 그것도 반복, 오답 노트 옮기면서 한 번 더 보고 정리하고. 그렇죠. 네, 핵심 노트 똑같잖아요. 읽고 정리, 읽고 정리, 네. 계속 보완하고. 그게 모든 게 다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멘탈이 그쵸. 깨지는 깨지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거 또 봐야 되는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네, 그게 힘들죠, 사실. 네. 네. 저자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학교만 해도 지금 몇 개를 나오셨는지 총 몇 개 나오신 거죠, 정확하게는? 학교 몇 개나, 학교요? 대학교 웰슬리 갔다가, MIT 갔다가, 와튼 갔다가, 로스쿨 간 거죠. 그럼 4개. 4개. 예. 그 많진 않죠. 남들보다 두 개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2배가 많네요. 많은데, 네. 자, 어쨌든 저자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오래 했잖아요. 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사실 공부는 옛날에는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게 네. 정답의 세상이었다 생각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부는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특별한 특기가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내가 막 어릴 때 피아노를 쳤는데 신동이야.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또 뭐 했는데 스포츠를 했는데 뭐 골프 신동이고 뭐 네. 축구 신동이고 뭐 네. 이러면 당연히 공부 안 하고 그렇죠. 뭐 음악가 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특기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정도의 막 미술로 먹고 살 정도의 특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찾아서 가는 동안에 네. 잘 먹고 잘 살려면 네. 그 어느 정도 행복하려면 네.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네. 그걸 정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걸 정해야 되는데 계속 띵까띵까 놀면서 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공부를 하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게 네. 나중에 미래에 이제 어느 대학이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실 삶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뭐 갈 수 있는 회사도 그건 맞죠. 많아지고 선배들의 그 네트워크. 챙김도 네트워크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특기가 없고 제대로 된 꿈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네. 좋은 대학 이거보다는 뭐 큰 집 살고 싶으면 일단 공부해서 돈 벌어서 집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실적인 거대한 뭐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이어도 그런 걸 통해서 좀 동기부여를 받으면 제일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뭐 입시, 네. 그다음에 뭐 공시, 그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행시가 있죠. 아, 이런 시험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 있을까요? 하얗게 불태워라. 그리고 네.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냥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내가 하얀 가루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하고 대신에 그 과정이 지났을 때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다른 일을 해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욕하지 말고 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어찌됐건 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나니까 뭘 해도 네. 먹고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붙으면 당연히 제일 좋지만 붙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신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저자님 얘기 말씀드리고 들어보니까 지금 학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네.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그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거는 사실 네. 워라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대말이겠죠.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아, 저자님한테 워라벨은 과연 좀 있는지랑 그 다음에 저자님한테 아. 워라벨이란 건 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는 워라벨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 끝나고 와서 이제 TV 보면서 치맥하면서 이제 쉬면서 그게 일반적인 워라벨이죠. 네, 그게 워라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왔을 때 또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책 쓰는 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그 시간이 있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네.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을 썼고 또 다이어리 책을 냈고 이 책이 이제 세 번째예요. 아, 벌써 세 번째시군요. 네, 그런데 이 책이 1년 안에 3개가 나왔거든요, 제가 책이. 근데 그런 워라밸을 저는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슨 워라밸이죠? 그럼 워라밸 아닌데? 그러니까 워라밸이 쉬는 워라밸이 아니고 네. 그냥 내 꿈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 드리고 행복한 싶은 것 게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사실 저는 유튜브랑 뭐 저도 책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얗게 불태울 수 없을 정도로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깥에 저녁에 야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네, 그러니까 이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죠. 너무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저자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뭐 갖추신 것들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뭘로 할까? 그거를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저만의 되게 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인데요. 네. 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유기견 보호소 만드는 게 꿈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뭐 가정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고 네. 근데 보통은 장학금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똑똑하고 영특하지만 상황상 공부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좀 발굴을 해서 또 그 친구들이 그냥 사회에 딱 나가면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으면 굉장히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제 주변에 변호사분들 소개시켜줘서 뭔가 멘토를 연결해서 이 친구가 그냥 장학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같이 갈 이런 동반자들을 네네.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 2번째 꿈이고 3번째는 이제 제가 좀 아동 학대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네, 네네네. 그런 재단에 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아, 돈이 많아요. 머니. 네, 머니가 최고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네. 뭔가 그런 꿈 같은 걸 한번 재정비를 사실 꿈. 지금 작가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영향력도 있으시고. 없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다고 제가 네네. 모두에게 들었기 때문에. 네. 모두요? 네. 모두가 누구지? 이제 주변 사람들, 네네네. 출판사, 뭐 네네.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겸손하신데 아니, 겸손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대한민국에서는 드러내라. 자기 겸손하지 드러내라.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영향력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 일에 뭐 현재는 네. 또 마케팅 일도 뭐 도와주시고 계신 게 있고 방송 활동까지 되게 바쁘실 텐데 네.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사실 워라밸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워라밸이 네.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 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워라밸이다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시간 관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시간 관리 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미국 회사 일은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계속 뭐 화상 미팅을 하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전 시간은 이제 온전히 네. 새벽이나 온전히 그렇게는 네스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방송 일이라던가 홍보 일을 하고 또 저녁 때는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시간을 블록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촬영이 있으면 하루를 나눠서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씩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그 때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체력이 좋아요, 제가. 그거는 하나는 솔직히 부럽다. 타고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게 좀 너무 힘들어서 축구 같이 하실래요? 축구하니까 진짜 체력이 너무 진짜 좋아지는 어느 정도냐면 거예요. 축구를 할 시간도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게 저는 가끔 요즘 무슨 감동되게 생각하냐면 계신 거예요. 요즘 그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아, 듣죠. 예, 가상 세계. 예. 좀 바깥에 가끔 나가면 메타버스 같아. 여기가 내 현실 세계고.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요. 하얗게 나를 다 태웠어. 여러분,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작가님. 집을 못 나가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저자님이 그 면접 때 탈락한 적도 굉장히 좀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많이 탈락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좀 어필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자님 보자마자 합격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합격에 네. 뭘 어필해야 될까요, 면접 때? 저는 사실 미국에서 면접을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면접과. 왜냐면 한국의 면접은 좀 더 진중하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실 일이 계시다면 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유, 여유, 유머, 자신감.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딱 세 가지가. 일단 여유 있게 들어가서 상대방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로펌에 가면 무조건 정장이죠. 그렇지만 뭐 구글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 그러면 딱 사실 김 작가님 옷이 구글 그 자체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저도 티셔츠를 안에 입으면 비슷할 텐데 티셔츠에 약간 이런 건데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옷을 입어야 얘는 내 회사에 와도 이미 그들인 것처럼. 이미 그들인 것처럼 잘 어울릴 수 있겠는데 이 친구랑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 들도록 그래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이제 몸짓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lean in 한다 그러면 나도 좀 하고 미러링 그 같은 사람, 거랑. 미러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유머를 뽐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면 최대한 유머를 많이 뽐내고 저는 이제 그때 면접 한번 인턴 때 볼 때는 트랜잭셔널 인턴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사무 비슷한 그런 인턴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인턴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산호제 시티 어터니스 오피스라 그래서 그 산호제 시에서 하는 그 변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법이라던가 뭐 이런 건물 관련 법을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또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너 이런 법도 모르고 이런 법도 모르고 이런 법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적응할 거냐? 저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이혼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혼법은 되게 잘 알고 있다. 내가 이혼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좀 자세히 알아보고 했더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붙으면 정말 뭐 1주든 2주일이든 최대한 내용을 많이 파악한 다음에 오겠다. 그리고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뭘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나 봐요. 한국에서는 좀 TMI야 할 수 있는데 그 미국 유머상으로는 괜찮았는지 다들 웃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의 좀 약점이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 새로운 업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제가 약간 이런 얼굴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웃고 이 사람이랑은 뭐 어떤 좀 피곤한 일 있어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여유, 그 다음에 유머, 그리고 자신감. 이건 사실 자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 바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뭐 공부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 또 면접 보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회장은 누군지, 이사진은 누군지, 자세히 보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뭐 이런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일일 테고 그리고 면접 가서도 좀 여유를 가지려면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지만 또 상대방 회사가 어떤지도 나도 알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해야 이 사람이 또 그걸 느끼거든요. 이 친구는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질문을 해도 정말 흥미가 있어서 나오는 질문하고 그냥 굉장히 형식적으로 남들 다 하는 거 인터넷으로 설치했더니 이런 질문하면 좋아한대 해서 하는 질문하고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저자의 말씀 너무 공감 가는 게 그 미러링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복장을 하고 면접 가면 바로 탈락이겠죠. 그죠, 맞아요. 전형적인 대기업이라면. 그쵸. 그런 데서는 당연히 정장을 입고 가는 거고. 근데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후드를 입고 가도 되는 곳이라면 그들과 뭔가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 뽑았을 때 이 친구가 여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요소일 테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걸 볼 때 뭔가
절실한 건 좋은데 너무 절실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소개팅이나 미팅 네. 뭐 이런 거 남녀간에 해도 네. 상대방이 반드시 나랑 사귀고 싶어서 막 안달나고 그쵸. 이러면 조금 그쵸. 내가 매력이 있다가도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직 처음 만났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 이러고 그러니까. 징그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 그 네. 회사에서 날 뽑고 싶게 만들어야 되지. 나를 제발 뽑아주세요 하는 순간 그분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맞아요. 절실한 건 당연하지만 그걸 좀 내리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정말 그런 좋은 생각이 좀 말씀인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법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을까요?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그쵸. 힘든 게 당연합니다. 힘들지만 또 그 끝에는 그만큼의 또 감동이 있어요, 사실. 그 감동이 시험을 잘 봐서 오는 감동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몇 개월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그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람과 그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내서 한 발만 더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서동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이 이거 예고편에 내주면 안 돼요? 5월이? 네. 예고편 내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5월아, 많이 기다렸죠? 여기 올라와 볼래? 아니야? 무서워? 진짜 얌전하네요, 얘. 네.